우선 내가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일부터 말할게요. 이걸 알아야 뒷얘기가 이해가 돼서요. 엄마의 친한 언니가 신수를 보러 용하다고 소문난 스님을 찾아갔던 적이 있대요. 엄마가 지금은 그런 걸 믿지만 그때 엄마는 점이나 사주를 잘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뚱하게 앉아있는데 그 스님이 엄마한테 대뜸 이번 해가 가기 전에 딸을 가질 겁니다. 그 아이 사주가 좋고 복도 있고 조상이 돌보는 아이니까 잘 키우세요. 딸이 훗날 하늘의 별도 달도 다 따다 줄 겁니다. 이랬다고 해요. 근데 죄송하게도 그 딸이 전해요. 그러고 나서 엄마는 정말 임신을 했고 딸을 낳았는데 그 전에는 정말 힘들고 빚더미였던 아빠 사업이 갑자기 너무 잘 풀리고 소송에 휘말렸던 아빠 집안의 유산 문제도 다 해결이 되어서 처음으로 통장에 큰 돈을 저축했다고 해요. 그래서 집안 어른들이 아직까지도 저에게 복덩이 복덩이 하세요. 어쨌든 별탈 없이 무럭무럭 콩나물 크듯 쑥쑥 커서 제가 고등학생이 되었어요. 전 여고를 다녔는데 범상치 않은 아이가 친구하지만 다가왔죠. 첫인상이 포스 쩔었고 덩치도 안 큰데 진짜 눈매하며 입하며 분명하게 생긴 아이였죠. 특히 눈이 완전 매 눈이었고요. 난 임기응변에 좀 능한 편인데 이 기집애가 날 똑바로 쳐다보면 사실만을 말하게 되더라고요. 진심, 거짓말, 탐지기. 이 친구를 박여사라고 칭할게요. 그 박여사와 친구가 되고 나서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같이 놀던 친구한테 박여사가 이러는 거예요. 오늘 차 조심하고 집에 일찍 들어가. 어젯밤 꿈에 네 나왔어. 다음날 꿈에 나왔다던 애 팔 부러져서 깁스하고 학교 왔어요. 아파트 물청소를 했는데 얘네 집이 2층이라 계단으로 올라가다가 넘어져서 부러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로도 박여사의 꿈에 나온 사람들은 크고 작은 사고가 났어요. 이상하게 전 한 번도 박여사 꿈에 나온 적이 없지만 또 한 번은 친한 친구가 남친을 사귀게 됐는데 그 남친님이 우리한테 피자를 쏘기로 했어요. 함께 즐겨요 피자헛에 가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샐러드 바도 아작을 냈죠. 우린 소식 따위는 모르는 여고의 여고생이었어요. 그저 대식가들이었죠. 근데 박여사의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아무튼 피자를 다 흡입하고 나서 친구 남친은 빠빠이 하고 우리끼리 집에 가는 버스 아니었어요. 근데 갑자기 박여사가 남친이 생긴 친구한테 그 남친을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친구는 왜 그러냐고, 내 남친 좋은데 왜 그러냐고, 부러워서 그러냐고 물어봤어요. 박여사는 글쎄 만나지 말라고, 헛소리하지 말라고, 심지어는 대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전 중간에서 쭈그려 있었죠. 이상하게 박여사가 엄하게 말하면 눈치 보게 되더라고요. 박여사 말로는 뭐 그 남친이 콩밥 먹게 생긴 상이래나 뭐래나. 난 콩밥 좋아하는데. 아무튼 2달인가 그 친구는 남친을 계속 만났는데 일이 터졌어요. 그 남친이 동네에서 좀 논다는 애였는데 선배들 10 몇 명이랑 같이 채팅으로 만난 여자 2명을 집단 강간했다고 하더라고요. 덜덜. 그님 진짜 콩밥 드셨어요. 그 뒤로 알게 된 이야기지만 박여사의 이모님은 정말 용하다고 소문난 무당이셨어요. 이모를 닮았는지 하여튼 좀 신통방통한 박여사였죠. 그러다가 내가 박여사를 진짜 다시 보게 됐던 계기가 있었는데 우리 동네에는 강이 있었어요. 그날은 강둑에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날이었죠. 친구들이랑 치킨을 시켜서 강으로 갔는데 며칠째 장마였다가 갠 날이라 강물이 많이 불어있고 시원했어요. 맛있게 먹고 있는데 갑자기 박여사가 완전 사색이 되어서는 빨리 가자 빨리 이러는 거예요. 우린 무슨 일인가 싶어서 왜 그러냐고 좀 더 이따 가자고 그랬는데 진짜 무섭게 호통을 치면서 가자고. 어쩔 수 없이 치킨을 싸들고 저희 집으로 왔어요. 애들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강둑 다리 쪽에서 어떤 여자애가 강물 위를 달리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린 말도 안 된다고 무슨 그런 게 있냐고. 귀신이라도 강위를 달리다니. 너무 웃기다며 막 웃었어요. 근데 박여사가 너무 진지하게
진짜 분홍색 바지에 흰 티 입은 여자애였다고 귀신을 봤다는 거예요. 저녁이 돼서 애들이 가고 집에 혼자 있는데 네이트 에어인가? 하여튼 제가 사는 지역 재난정보 같은 거 날라오는 게 있었어요. 공익 채널인가 뭔가 하는 거예요. 거기서 사람을 찾는다고 메시지가 온 거예요. 별 생각 없이 폰을 다 들여다가 제 머릿속에 뭔가 쑥 지나가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자세히 보니 어떤 여자아이의 사진과 함께 김땡땡 나이 7살 성별 여자 흰색 블라우스에 분홍색 바지를 착용. 이 아이를 보신 분은 가까운 경찰서로 땡땡땡땡. 아, 하고 솔직히 그때까지는 우연의 일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잠을 잤어요. 그리고 다음날 학교를 마치고 집에 왔는데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강에 가지 말라고. 구미에 사는 여자애가 실종됐는데 오늘 우리 동네에 강 쪽에서 건졌다고. 진심 소름이 쫙 돋았어요. 전날 왔던 공익채널 메시지의 그 여자아이가 오늘 강에서 발견된 그 아이였고 그때 박에서가 봤다던 그 강물 위를 달리는 아이가 그 아이였던 거예요. 전 그날부터 박여사를 박보살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박보살님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매눈이 되어갔습니다. 20살이 되던 해에 박보살님이 술 먹고 꽐라돼서 저희 집에서 자고 간 날이 있었어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이 기집애가 저한테 나 새벽에 너네 큰아버지 봤다? 이러는 거예요. 전 엥? 하며 엄마한테 엄마 큰아빠 왔어? 라고 물었어요. 그때 박보살님이 살아있는 큰아빠 말고 덜덜덜. 그런데 엄마랑 저는 무슨 말인가 싶었어요. 저희 아빠는 4남 2녀 중 막내인데 저희 집엔 돌아가신 큰아빠 없거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새벽에 박보살이 갈증이 나서 깼는데 어떤 남자가 제 발밑에서 한숨을 푹푹 쉬고 있었다고. 그래서 인연이 겁도 없이 아저씨 왜 그래요? 물었더니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나를 가리키며 나는 얘 저요. 큰아빠 되는 사람인데 너무 외로워서 그렇다고. 그래서 박보살이 근데 왜 얘한테 있어요? 라고 물으니 내 큰아빠 되시는 분께서 내가 제일 좋아하고 아끼던 동생 딸이니까 지켜줄 거야 라고 했다고. 그리고 박보살은 큰아빠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는데 박보살 말이 큰아빠가 내 어깨에 계신 수호령이 한 분 더 있다고 고모도 있다고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허! 내가 그래서 고모도 봤냐고 물으니까 고모는 안 보이더라고 하더라고요. 박보살이 가고 집에 오신 아빠한테 혹시 지금 큰아빠 세 분 말고 큰아빠가 또 있었냐고 하니까 어떻게 알았냐면서 둘째 형이 계셨는데 결혼하고 신혼여행 다녀오시다가 신행길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외롭다는 말은 아마도 큰아빠 혼자 돌아가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고모 얘기를 물었는데 아주 어렸을 때 홍역으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두 분이 내 어깨 위에. 비록 지금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땐 정말 무서웠어요. 그리고 엄마가 나를 가지기 전 스님한테 들었던 이야기. 조상이 돌본다는 말이 이거였던 건가 싶어요. 그 스님도 참 용하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건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박보살이 지금 대전에 있어요. 직장이 대전이라 자주는 못 봐도 집에 내려올 때마다 보는데 제가 여기에 마중을 나갔어요. 내 차를 보고 해맑게 웃으며 뛰어오는 무서운 년. 차에 타더니 또 헛소리 시작하더라고요. 차 안에 음기가 가득해. 조심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박보살은 그런 장난도 많이 치니까 전 가끔 한기를 듣고 한기를 흘렸어요. 그리고 근처에 밥 먹으러 식당에 갔는데 박보살이 심각하게 집에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전 아니 없는데? 이러고 해맑게 밥을 먹었지요. 밥을 다 먹고 박보살 집 앞에 내려주는데 내리기 전에 하는 말. 사람들 좀 많이 태우고 다녀. 네 차에 있는 사람 춥고 외로워 보여. 허! 이런 개년. 차 어떻게 타고 집에 가라고 이냐니. 망할 년. 집에 와서 전 엄마한테 불라 이랬는데 저랬는데 박보살이 어쩌고 저쩌고. 근데 엄마가 갑자기 울면서 그러는 거예요.
땡땡이 오빠, 외사촌 오빠요. 이틀 전에 강물에 뛰어들어 자살했다고. 오늘 발인인데 널 그렇게 예뻐하더니 가는 길에 보러 왔나 보다고. 그냥 멍 했었어요. 나이 차이가 좀 나는 오빠라서 나 정말 예뻐해주고 그렇게 착할 수가 없던 오빠였는데 전 막 울면서 박보살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까 그 말 뭐냐고. 그러니까 박보살이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작년 여름에 니네 집에 놀러왔던 사촌 오빠 맞지? 온몸이 흠뻑 젖어서 덜덜 떨고 있더라. 가는 길에 니 보러 왔나 봐. 저희 엄마는 참 대쪽 같은 사람이세요. 한 번 안 된다면 끝까지 안 되지만 또 한 번 한 약속은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꼭 지키는 분이세요. 저희 엄마 에피소드도 진짜 많은데 언젠가 또 엄마 얘기로 글을 써볼게요. 근데 그렇게 성격 확실한 엄마도 박보살 말이라면 무조건 오케이 하세요. 조상님 이야기 이후로 완전 맹신 중이시죠. 먼저 저희 엄마는 강아지를 싫어하세요. 싫어하는 이유가 딴 게 아니라 제가 기관지가 별로 안 좋아서 털 있는 동물들을 싫어하세요. 근처에도 못 가게 하셨죠. 근데 전 강아지를 너무나도 사랑해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죠. 하지만 전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의 잔머리로 박보살을 살살 꼬드겼어요. 야, 나 강아지 키우게 네가 좀 도와주라. 결국 밥을 한 6번인가 사줬어요. 우린 먹는 것도 스케일이 참 컸어요. 에휴, 과외 알바로 벌어들인 내 피 같은 돈들이 바닥을 드러내고 나서야 결국 박보살이 도와주기로 했죠. 엄마를 설득하기 위해서 박보살이 동거 중인 세련이, 박보살 강아지 세련이를 안고서 저희 집에 왔어요. 근데 세련이 이것이 자꾸 저희 아빠를 보고 짖는 거예요. 난 세련이 입막음을 하기 위해 자꾸 육포를 물려줬어요. 씹으면서도 짖는 싸나운 거. 역시 강아지는 주인을 닮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박보살이 마침내 말을 꺼냈어요. 엄마, 집에 강아지 한 마리 키우셔야겠어요. 흰 강아지로. 아, 나 저것이 돌았나. 전 시추나 요키 키우고 싶다고 했거든요. 속으로 별 쌍욕을 다 했지요. 아후, 박보살, 맹신하시는 저희 엄마는 별다른 이유도 묻지 않고 백구 한 마리를 사오셨어요. 엄마도 참 말티즈나 푸들도 아니고 백구. 그렇게 저희 집에 온 백구는 똥오줌도 못 가리는 녀석이었어요. 우리 식구들을 보면 오줌을 잘잘 지렸지요.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었어요. 특히 백구의 아빠 사랑은 좀 남달랐는데 애가 다중인 것 같았어요. 아빠를 보면 좋아서 난리를 치다가도 갑자기 이빨을 드러내고 짖고 꼬리 살랑살랑 거리다가도 울려고 하고 암튼 이상한 백구 녀석이었죠. 근데 밥도 잘 먹고 집도 잘 지키던 백구가 어느 날부터 걷는 게 이상한 거예요. 계속 한쪽 다리를 절고 허공을 보고 사납게 지저댔어요. 병원에 데리고 가봐도 엑스레이 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백구는 점점 더 안 좋아져 갔어요. 한쪽 다리를 아예 들고 다니기까지 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집안에 결혼식이 있어서 저희 가족이 강원도에 다녀올 일이 생겼어요. 1박 2일 일정이라 충분한 사료를 백구 밥그릇에 담아놓고 동네 아줌마한테 강아지 수시로 들여다 봐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결혼식을 갔다 돌아왔는데 항상 반기던 백구 녀석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불러도 대답이 없어서 아빠가 뒷마당에 찾으러 가보니 백구 녀석이 거기 싸늘하게 쉬고 있었어요. 목줄을 메어놓고 갔었는데 어찌나 세게 당겨서 풀었는지 목줄이 목에 파묻혀서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전 차마 볼 수가 없었어요. 우리 집 뒷마당에 백구를 묻어주고 엄마가 박보살을 불러서 왜 강아지를 키우라 했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박보살이 하는 말이 얘가 저요. 자꾸 강아지 키우고 싶다고 엄마 설득해달라고 해서 집에 왔더니 마침 아빠가 집에 계셨는데 아빠 오른쪽 바지가랑이를 애기 영가가 붙들고 있더라고요. 근데 세련이가 자꾸 짖으니까 무서운지 숨길래 키우시라고 한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니까 요점은 박보살이 내 부탁 때문에 엄마를 설득하러 왔는데
우리 아버지를 봤더니 아버지 다리에 애기 영가가 대롱대롱. 근데 세련이가 짖으니까 애기 영가가 무서워하길래 이거다 싶어서 강아지를 키우라고 했다는 거예요. 박보살 말로는 흰 강아지를 키우라고 한 이유는 흰 강아지가 영험하다는 이유에서였고, 또 아빠가 다칠 오른쪽 다리를 백구가 다쳤고, 아빠가 건너실 뻔한 요단강을 백구가 대신 건넜다고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 세련이와 백구가 아빠를 보며 짖는 게 아니었던 듯해요. 신기한 건 그 애초에 엄마가 늘 다니시는 절에서 저희 가족 신수를 봤는데 아빠 이번에가 너무 안 좋다고, 이번에만 넘기면 좋겠는데 힘들지도 모르겠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빠 지갑에 부적도 넣어두고 절에서 등도 켜고 그랬는데 지금은 천만다행으로 건강하세요. 그리고 박보살의 흰 강아지 드립 덕분에 저희 집엔 항상 흰둥이가 있게 되었어요. 지금은 빌라로 이사를 해서 말티즈 2마리와 동거 중이에요. 행복해요. 근데 여러분, 저도 왠지 능력돼야 된 것 같지 않아요? 박보살한테 그때 마침 강아지 키우게 해달라고 제가 얘기했으니까요. 저도 확 돗자리 깔아버릴까요? 물론 백구한테는 미안해하고 있어요. 백구야, 잊지 않을게. 그때 괴롭혀서 미안해. 좋은 곳으로 가렴. 또 한 가지 에피소드를 들려드릴게요. 기독교인인 제 친구도 박보살을 맹신하게 된 이야기예요. 나랑 친한 대학 친구가 있는데 박보살과 만난 적이 있어요. 이런저런 얘기하고 맛있는 거 먹고 기분 좋게 헤어졌어요. 어느 날 시간이 좀 흘러서 박보살한테 전화가 띠리링 오는 거예요. 그때 봤던 학교 친구 혹시 자취하냐고 묻길래 그렇다고 했어요. 이 친구는 집이 다른 지역이라 자취를 했었거든요. 근데 박보살이 너무 심각하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걔 한 번 보고 이런 말해서 미친 여자 같겠지만 네 친구 당분간 자취방에 있지 말라고 해. 그리고 니도 절대 거기 가지 말고. 전 망설여졌어요. 대학 친구는 기독교인이라 그런 걸 전혀 믿지 않는 눈치였거든요. 저는 왜곡된 기독교인들은 싫지만 얘는 정말 독실하고 남에게 강요하지 않아요. 정말 진정한 기독교인이에요. 분명히 박보살 얘기를 하면 씨알도 안 먹힐 테고, 그래서 대학 친구에게 억지 핑계를 대고서 저희 집에서 며칠 통학을 하기로 했죠. 그러다 3일인가 지나서 친구가 전공서적 가지러 가야 한다길래 학교 가는 길에 자기 집에 좀 들리자 해서 갔었어요. 전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고 친구가 집에 올라갔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화를 받으니까 덜덜 떨면서 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 싶어서 올라가 봤더니 친구네 집이 난장판이 되어 있었어요. 헐! 그래서 박보살이 여기 있지 말라고 했나? 싶은 마음이 들었지요. 경찰에 신고를 하고 박보살한테 전화를 했어요. 친구네 집에 도둑놈이 들어와서 다 털렸다고, 난장판이라고 그랬더니 박보살이 대수롭지 않다는 듯 하는 말. 걔 거기 있었으면 몸도 상할 뻔했어. 꿈에 웬 시커먼 놈 2명이서 네 친구한테 나쁜 짓 하더라고. 만약 거기에 그 친구가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싶은 마음이 드니까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그때 우리 학교 근처 원룸촌에서 알게 모르게 강도 강간 사건이 많이 있었는데 박보살 덕분에 제 친구는 살았지요. 그리고 보름 뒤인가 친구 반지랑 목걸이랑 노트북 갖고 간 놈들을 잡았는데 박보살이 꿈에서 보았듯이 20대 남자 2명이 범인이었어요.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예요. 박보살 1편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박보살이 제 어깨에 계신 소령을 봤어요. 그런데 며칠 뒤에 자기 이모한테 가자고 하는 거예요. 전 드디어 그 유명하신 박보살 이모님을 뵙게 되었어요. 투둥! 염통이 쫄깃해지는 기분이었지요. 근데 예상외로 이모님 인상만 보니까 정말 인자하신 보통 아주머니 같더라고요. 인사를 드리고 박보살의 친한 친구라는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저더러 앉아봐라 하시는 거예요. 이모님 앞에 앉았더니 이모님 하시는 말씀이 다 좋은데 도화살이 껐노. 네 방에 꽃이 있나? 이러시는 거예요. 그때 전 도화살이 뭔지 몰랐어요. 알고 보니 도화살은 복숭아 나무 도, 꽃 화자를 쓰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복숭아꽃이 예쁘고 화려하지는 않지만 이상하게 사람을 끄는 매력이 있다나? 그래요. 저 예쁘고 화려하지 않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한 사람이랑 100년애로 하지 못하고 자꾸 이성이 꼬이는 거라더라고요. 예전 기생이나 요부, 지금 화류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연예인들이 도화살 사주가 많다고 하네요. 이 얘기를 들은 박보살이 저한테 비장한 표정으로 닌 전생에 농기였어 라며 농계 드립 쳐주었어요. 참나 황진이도 아니고 농계. 암튼 전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방에 꽃이 없거든요. 화분 키우고 이런 거 절대 못해요. 제 몸뚱이도 귀찮은걸요. 절대 없다고 말씀드렸더니 이모님께서 좋아도 없냐며 자꾸 내 방에 꽃이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혹시라도 집에 가면 내 방뿐만 아니라 집안에라도 꽃이 있으면 다 갖다 버리라고. 내가 도화살이 있는 데다가 집에 꽃이 있으면 그 기운이 왕성해져서 안 된다고 하셨어요. 꽃처럼 외모가 화려한 것들에 안 좋은 기운들이 숨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모님께서 저한테 있는 소유령들이 보이신다며 물론 날 도와주시는 분들이시지만 외로운 영가들이기 때문에 도화살로서 나에게 보답하고 싶어 하신다는 덜덜덜. 그리고 이젠 내 앞길에 소유령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서 엄마 다니는 절에서 그분들 천도제를 지내주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이모님이 저에게 덧니가 있니? 라고 물으셨어요. 전 보이는 덧니는 없는데 윗 어금니가 안쪽으로 났어요. 보이진 않지만 고기 먹을 때마다 자꾸 껴서 짜증이 나기도 했고요. 안으로 난 덧니가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럴 줄 알았다는 듯 웃으시면서 안으로 난 어금니는 숨겨놓은 자식을 뜻한다고 당장 빼라고 하셨어요. 도화살 덜덜 숨겨놓은 자식 덜덜덜. 전 그렇게 강 큰 여자 아닌데 충격의 도가니탕이었지요. 집으로 와서 엄마한테 전부 다 얘기를 했더니 저희 엄마 갑자기 미친 듯 꽃을 찾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 방 어디에도 꽃이 없는 거예요. 집안을 살타치 뒤져봐도 화초나 허브 같은 것밖에는 안 보였죠. 그렇게 한참을 찾다가 엄마랑 저랑 내 방 침대 위쪽을 보고 기절할 뻔했어요. 제 방 침대 위에 벽이 너무 심심해서 제가 장미꽃 포인트 벽지를 붙여놨었는데 진짜 장미 넝쿨처럼 풍성하게 붙여놨었거든요. 제가 나름 미적 감각 풍부한 여자예요. 그런데 박보사 이모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그 장미꽃을 다 떼어내고 다음날 치과에 가서 이도 뽑았어요. 그리고 엄마 다니는 절에 가서 제 어깨에 계시다는 조사님들의 천도제를 지내드렸습니다. 3개월에 한 번씩 1년에 4번 그렇게 3년 동안 지냈죠. 천도제 지낼 때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지만 돈은 상관없다 치더라도 천도제 지내는 날 전 개죽음이었어요. 제가 열심히 절을 해야 소유령분들이 좋은 곳에 간다고 하셔서 제 지낼 때마다 전 천배를 했어요. 후덜덜. 절 1000번 하고 떡 실신을 하곤 했었지요. 병원에서 링게 투혼. 제가 저질 체력이라. 그리고 마지막 천도제를 끝내는 날밤. 엄마가 잠을 자다가 꿈을 꿨는데 아무도 보이지 않는데 목소리만 들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고마웠다고 덕분에 외롭지 않게 간다고 그러더니 횃불같이 동그란 불덩이 2개가 멀리 사라지더라는. 근데 도화살 일하는 게 참 신기한 것 같긴 해요. 전 오크녀의 호빗 쪽인데 20살부터 남친이 항상 있었거든요. 과거형. 성격은 좀 좋은 편이고요. 제 생각에만요. 다행히도 박보사 이모님 덕분에 도화살이 순탄하게 넘어갔지만 천도제 끝나고 난 뒤부터는 개뿔 남자 구경도 못했어요. 역시 오크녀의 호빗 쪽은 성격이 좋더라도 외로운 팔자인가 봐요. 이쁜 게 착한 거예요. 에휴, 갑자기 신세 한탄 죄송해요. 오늘의 주제는 박보살의 만행이고 오늘 목적은 박보살 이미지 실추를 밝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보다 박보살을 더 좋아라 해주시니 박보살 뒷담화 좀 할게요. 아시다시피 박보살은 일반인과는 좀 다른 재주를 갖고 있어요. 제가 가끔 박보살 말을 안 들을 때 그런 능력을 이용해서 절 늘 굴복시키지요. 얼마 전 친구 생일날 박보살과 저를 포함해 5명이 모였어요. 저녁 메뉴를 고르려는데 박보살이 뭐 먹고 싶냐고 묻길래
전 당연히 고기를 외쳤죠. 전 육식주의자거든요. 채식 따윈 버려. 진심 쭈꾸미 삼겹살이 너무 땡기는 날이었어요. 근데 박보살이 진짜 심각한 표정으로 오늘 고기 먹지 마. 큰일 나. 이러는 거예요. 참고로 전 박보살 말에 좀 잘 쫄아요. 굴욕적이지만 박보살의 포스는 대투더 박. 그래서 그럼 뭐? 순한 양이 되어 물었지요. 회 먹으러 가자. 오늘은 회 먹는 게 낫지 싶다. 뭔가 신빙성 있어 보이는 박보살의 말투. 군말 없이 따라갔지만 돌도 씹어먹을 수 있는 제가 단 한 가지 가리는 게 바로 회였어요. 그래도 전 씩씩하게 스키다시로 나온 소라랑 새우를 다 까먹고 매운탕 한 뚝배기에 공깃밥 2그릇을 먹었죠. 박보살과 다른 친구들은 회를 맛있게 얌얌. 근데 너무 어이없게도 밥값은 뿜빠이였어요. 아, 더치페이였어요. 나 회 먹으면 매운탕 공짜잖아요? 전 밥 2공기 먹고 25,000원 냈어요. 이런 밥 먹고 나와서 인연들이 또 드라이브를 가자고 하는 거예요. 제 차 좁아 터지고 그래도 생일인 친구 때문에 금호산에 갔어요. 거기 파전 완전 짱임. 까! 전 사실 그거 먹고 싶어서 간 거일지도 모르겠네요. 에휴, 밥 2공기 비우고 디저트로 파전? 금호산에 가는 길에 제가 박보살한테 물었어요. 박보살, 근데 왜 오늘 고기 먹으면 안 돼? 그리고 박보살이 심각하게 말했죠. 그냥 오늘 회가 땡기더라고. 이런 망할년, 똥물에 튀길년. 이건 또 저번 주 주말에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위에 거 안 무섭다고 이것도 안 무서울까요? 전 인생에 있어서 정말 소중한 세 친구가 있어요. 한 명은 중학교 때부터 친구였고 고등학교 때 친해진 박보살. 그리고 대학교에서 만난 또 한 명. 이렇게 3명은 정말 베프를 뛰어넘는 멘토 같은 존재예요. 이 세 여자는 저 때문에 서로 친해져서 이젠 지들끼리 제 뒷담화를 까는 지경에 이르렀지요. 그러니 얘네들이 저더러 다단계 하라고 하면 할 수 있고 내 조건 깨라고 하면 엄마한테 물어보고 깰 수도 있을 정도예요. 어쨌든 저희는 영화를 보러 갔어요. 주로 대구 만경관을 이용했지요. 저희는 연인들이나 갈 법한 VIP 상영관에서 영화를 즐겨요. 애들이 2시간 동안 못 앉아 있어요. 비루한 몸땡이들이죠. 돈지랄 아니니 이해 바래요? 영화관에 갔는데 전 로맨틱 코미디를 좋아하는데 박보살은 액션, 호러, 스릴러를 좋아해요. 가위바위보로 결정하기로 하고 제가 이겼죠. 그리고 잔뜩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전 티켓팅을 하려 했어요. 근데 갑자기 박보살이 야! 저기 저 아줌마가 네 쳐다본다. 아는 사람이야? 이러는 거예요. 응? 누구? 누가 쳐다봐? 전 동그래진 눈으로 주위를 두리번 거렸어요. 그때 갑자기 박보살이 저기 빨간 목도리하고 안 보여? 한여름에 무슨 목도리? 이러면서 박보살이 가리키는 곳을 봤더니 아무도 없는 곳을 가리키고 있는 박보살 안에 손가락. 전 박보살이 뭐 보일 때 제발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말입니다. 박보살은 제가 쫄았다는 걸 이미 눈치채고는 이끼 안 보면 확! 저 아줌마한테 니네 집 따라가라고 한다? 그래 이년아, 네 보고 싶은 거 보세요. 결국 우리는 박보살이 보고 싶은 영화를 보게 되었고 영화를 다 보고 나와서 다른 친구들이 물었어요. 아까 그 아줌마 보인 거 구라친 거 맞지? 미친 여자야. 그랬더니 박보살이 하는 말. 앞에 팝콘 사던 네가 이쁘다고 했던 여자애 따라다니던데? 저희는 어디 가면 멋있는 남자를 찾는 게 아니라 예쁜 여자를 찾아요. 예를 들어서 야, 저 여자 예쁘당, 젠장 이런 스타일. 전형적인 열폭 오크녀들이죠. 그렇다고 예쁜 여자들을 미워하진 않아요. 단지 우리들의 유전자를 저주하는 거죠. 뭐? 진짜? 에이 거짓말! 이라고 말은 했지만 이미 제 동공은 확대되고 콧구멍을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벌렁거렸죠. 인연이 눈에 뭐 보인다고 할 때마다 전 통통한 암탉녀가 되어버리거든요.
박보살이 그런 걸로 거짓말 안 한다? 진짜 맞다? 이러고 있는 사이에 기다리던 엘리베이터가 와서 탔어요. 근데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인가? 내가 이쁘다고 했던 팝콘을 사고 있던 빨간 목도리 연가가 따라다니다는 여자가 엘리베이터에 타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베이터 안에 그 빨간 목도리? 그보다 더 무서웠던 건 아마 우리가 같은 영화를 본 것 같은데 그럼 영화관 안에서도 같이 있었다는 말인가? 애써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고 있었지만 박보살을 제외한 우리 셋의 영혼은 이미 우리의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눈치 없는 박보살이 하는 말, 야, 저기 있네, 저기. 우리 셋은 응? 뭐라고? 못 들은 척하기 시작했죠. 야, 이년아 저기 보라고 저기. 지금 내 보고 있다. 웃고 있네. 빨간 목도리 영가가 자기를 보고 웃었다고 대놓고 말하는 박보살. 전 박보살이 가리키는 곳을 볼 수가 없었어요. 왠지 무언가를 지를 것 같았거든요. 근데 차라리 박보살이 가리키는 곳을 보는 게 나을 뻔한 상황이 연출됐지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은 100%의 진실이란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예쁜 여자애가 친구한테 나 영화 티켓 모으니까 아까 우리 영화표 줘. 이랬어요. 친구가 영화 티켓을 건네주고 예쁜 여자애가 그걸 받아서 지갑에 넣는 순간 그 지갑을 쳐다본 제 눈을 정말 뽑아버리고 싶었습니다. 예쁜 여자의 지갑 안에는 어떤 아줌마와 그 예쁜이가 찍은 사진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쁜이의 엄마인 듯한 아줌마의 목엔 빨간 목도리가 둘러져 있었어요. 난 내려야 한다. 내려야 한다. 엄마가 가르쳐준 광명 진언을 외워야 한다. 외워야 한다. 몇 시간 같은 몇 초가 흐르고 전 2층 주차장에 내렸어요. 내리자마자 박보살을 제외한 우리 셋은 꾀꾀 소리를 지르며 어깨를 툭툭 털었음. 겁많은 우린 박보살한테 아까 그 아줌마 설마 혹시 내 뒤에 있냐고 어디 갔냐고 막 묻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아까 내릴 때 돌아보니까 그 여자 등에 엎여 있더라. 사고로 돌아가신 것 같은데 딸이 걱정돼서 왔나 봐. 라고 태연하게 말하는 박보살님. 아마 내가 그 예쁜 여자의 지갑 속 사진을 못 봤다면 이것도 박보살의 만행으로 기억될 뻔한 이야기였을 거예요. 마지막 에피소드. 박보살은 자기가 하지 말라고 하는 행동을 하면 싫어해요. 근데 마치 엽기적인 그녀에서의 지연 언니처럼 내가 커피를 마시겠다고 하면 오렌지 주스를 마시라고 하는 여자예요. 좀 예전 일인데 박보살과 제가 고등학교 동창 집에 놀러 간 적이 있어요. 그 친구 어머니가 반찬을 정말 예술로 하시거든요. 완전 맛집. 밥 없는 날은 반찬만으로도 한 통 다 먹을 정도예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너무 미안하고 민망해서 쌀하고 반찬 재료 사다 드린 적도 있을 정도. 근데 제가 이상하게 그 집에서 뭘 먹으면 잘 체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과식하거나 급하게 먹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어요. 암튼 그날 박보살은 친구랑 막고를 치고 전 또 냉장고 기웃기웃 뒤적뒤적. 그러다 내 사랑 뱅어퍼 무침을 찾았어요. 뜨거운 밥 위에 뱅어퍼 무침 한 젓갈 딱 올려서 냠냠 하려고 하는데 언제 왔는지 박보살이 제 손을 탁 치는 거예요. 먹지 마라잉. 뱅어퍼 무침을 놓칠 수 없는 전 왜? I'm hungry 라고 팔자에 닿는 애교를 부렸지만 너무나도 단호한 박보살 때문에 숟가락을 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대신 박보살이 나가서 해물찜을 사주기로 약속했죠. 그렇게 놀다가 집주인 친구는 엄마 가게에 간다고 하고 헤어지고 박보살과 저는 해물찜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가는 길에 박보살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미친년. 그런 집에서 박쳐맞고 돌아다니니까 체하지. 난 너무 어리둥절해서 왜? 왜? 하며 물었어요. 박보살이 그러는데 그 친구 집의 영가가 정말 득실득실 거린다는 거예요. 완전 억울하게 돌아가셔서 사람한테 해코지하는 영가들이 바글바글 하다고 했어요. 그런 곳에서는 물 한 잔이라도 잘못 먹으면 정말 큰일 난다고 하더라고요. 다시는 그 집에 가서 밥 먹지 말라고
아주 홍군형이 났어요. 엉어, 흑흑흑. 그동안 전 내 이 몹쓸 소화력 덕분에 그냥 체한 정도로 끝난 것 같아요. 박보살 말로는 그게 도깨비터라는 건데, 도깨비터에 들어가면 사람이 거의 죽어 나오거나 미쳐버리거나 잘 살던 집도 망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정말 운때가 맞는 사람은 들어가면 엄청 큰 부자도 되고 하는 일이 잘 풀린다고 해요. 하지만 잘 되는 거 바라고 들어갔다간 정말 큰일 치르는 거라 했죠. 그럼 그 집에 사는 친구는 어떨까? 갑자기 의문이 들어서 그날 밤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박보살이 그러는데 오해하지 말고 들었으면 좋겠다고. 너네 집에서 박보살이 영가들을 봤는데 몰랐냐고 괜찮냐고 물었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 아무한테도 말 못했는데 사실 우리 가족 전부 다 귀신 봐. 헐, 어째서 나오지 않느냐고 얼른 나오라고 했더니 아직은 사정이 안 돼서 다른 곳으로 이사가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집을 엄청 싸게 구했다며. 처음부터 도깨비터라는 걸 알고 들어갔다고 해요. 박보살도 그 친구한테 얼른 나오라고 설득을 했지만 씨알도 먹히지 않았어요. 그때 정말 사정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뒤 그 친구의 남동생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봉고차에 치여서 하늘나라로 갔어요. 그 충격에 어머니는 쓰러지셔서 병원에 한참 계시고 아버지는 뇌경색이 오셔서 수술을 하시게 되셨고 박보살과 나는 계속 친구를 설득해서 결국 친구네는 작은 투룸으로 이사를 갔어요. 정말 다행스럽게 지금은 어머니께서 다시 일하시고 아버지도 많이 호전되셨죠. 그리고 제 착한 친구는 대학에 가고 싶다는 꿈을 이뤘고 지금도 만나면 제 친구는 한 번씩 그때 이야기를 해요. 그때 박보살이 처음 집에 왔던 날, 그 집에서 나오라고 했을 때 말을 듣고 나왔더라면 동생이 아직 살아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다고. 아마도 동생은 좋은 곳으로 갔겠죠? 제 친구가 더 이상 죄책감을 갖지 않고 더 크고 단단하게 그리고 씩씩하게 잘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저희 아버지가 등장하세요. 저희 아빠는 범상치 않은 분이세요. 머리도 비상하시고 리더십도 있으시죠. 또 글재주가 뛰어나셔서 우리 지역 단체장분들은 연설문을 아빠께 부탁할 정도이고요. 아빠 머리를 닮았다면 어쩌면 저 S대 의대 갔을지도 몰라요. 근데 엄마를 닮았네요. 그래서 전 운전을 굉장히 잘하는 베스트 드라이버죠. 친구들이 저한테 운전 수업 해볼 생각 없냐고 맨날 물어볼 정도예요. 그리고 아빠는 길에 비 맞고 있는 길고양이나 유기견들도 그냥 지나치지 못하시는 카리스마와 부드러움이 공존하는 남자세요. 단점 두 가지가 있다면 말이 많으시고 귀가 얇으세요. 저희 아빠는 8살 때 유교를 겪으셨어요. 올해 68세시죠. 전 완전 늦둥이. 아빠는 학교에서 1등을 한 번도 놓쳐본 적이 없는 수지셨다고 해요. 늘 급장, 지금의 반장, 실장, 회장 등 하셨을 정도. 부푼 꿈을 안고 대학에 진학을 하셨지만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학업을 포기하셨고 커다란 가방을 메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동동 구르무와 립스틱 등 화장품을 파시면서 힘들게 돈을 모으셨다고 해요. 그렇게 마련하신 얼마간의 돈으로 지금 우리가 사는 지역에 정착을 하셔서 인쇄소를 개업하셨고요. 그럭저럭 밥만 먹고 살 정도로 유지하시다가 울집의 복댕이, 지금은 애물단지지만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관공서 일도 아빠가 다 맡아 하시고 사업이 엄청 잘 되기 시작했죠. 시간이 흐른 뒤 제가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였어요. 우리 아빠는 평생 직업으로 생각하시던 인쇄업을 정리하시고 건물을 하나 사게 되셨죠. 엄마가 그 건물을 사기 전에 절에 가셔서 이 건물 사도 되겠냐고 스님께 여쭈어 봤는데 스님께서는 절대 반대라고 하셨어요. 근데 귀 얇은 우리 아빠 굉장한 가격에 그 건물을 사셨죠. 절친하게 지내셨던 은행 지점장님이 자꾸 사라고 꼬드기셨어요. 지점장 아저씨 다른 곳으로 발령 나셔서 정말 다행이세요.
엄마 분노 게이지 최대치셨거든요. 암튼 엄마는 끝까지 반대했지만 아빠는 이미 꽂혀버리셨죠. 한번 한다면 하는 성격이라. 1층에 목욕탕, 여탕, 헬스장, 2층에 목욕탕, 남탕, 찜질방, 3, 4, 5층 모텔, 나름 번화가였어요. 처음엔 장사도 무지 잘 되고 이러다 재벌되는 거 아닌가 했을 정도니까. 엄마도 스님의 염려는 잊은 지 오래지. 역시 사람은 망각의 동물인 거더라고요. 제 기억엔 우리가 그 건물을 사고 1년이 채 안 되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어느 날 남탕 아저씨가 아빠한테 좀 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빠가 남탕에 갔더니 목욕탕에 자주 오던 동네 바보 오빠가 열탕 그 뜨거운 물에다가 똥을 싼 거예요. 아빠 아는 사람 아들인데 우리 목욕탕에만 오면 그렇게 해코지를 했어요. 여탕 훔쳐보고 남탕 어지럽히고 헛소리하고 거기에 응가까지 하다니. 탕 안에 물 다 빼고 청소하고 다시 물 받아야 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엄하게 꾸짖어서 보내셨죠. 며칠 뒤 전 학교 야자를 마치고 가게로 땡까땡까 걸어가고 있는데 앞에 그 동네 바보 오빠가 바쁜 걸음으로 어딘가를 가고 있더라고요. 통에 기름통을 펌프 있는 거 들고서 깨끗하게 맑게 자신있게 신나게 걸어가는 모습을 목격했어요. 전 열탕 똥 사건을 생각하며 풋 한번 웃고 가게로 가서 아빠 엄마 집으로 갔죠. 근데 집에 온 지 1시간도 안 돼서 아빠 핸드폰이 울리는 거예요. 보일러실 관리해주신 아저씨였는데 목욕탕에 불이 났다는 다급한 전화였어요. 이 바보 새끼가 저희 아빠가 똥 싼 거 꾸짖었다고 불을 질렀네요? 지금은 웃으며 말하지만 그땐 정말 119와 112가 동시에 출동을 했어요. 다행히 크게 번진 건 아니라 대충 수습을 하고 현장에 있다가 붙잡혀서 경찰서에 있다는 방화범 오빠를 만나러 갔어요. 전 증인으로 갔죠. 방화범 오빠가 기름통 들고 가는 거 봤으니까. 아빠가 도대체 왜 그랬냐고 물으니 아무 대답도 없는 동네 방화범 오빠. 좀 있으니 방화범 오빠 아버지가 오셨어요. 일단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시고 또 보상해 주신다고 합의하자고 하셨죠. 원래는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고 다행히 화재 보험도 드러났기 때문에 일을 마무리하고 경찰서를 나서려 하는데 갑자기 방화범 오빠가 살기 어린 눈빛으로 난 다 봤다 라고 중얼거리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한테 등짝 후려 맞으며 끌려가면서도 우리 아빠를 쳐다보면서 안 된대, 큰일 난대, 다 봤다고 계속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지? 하지만 아빠 전 쿨하게 무시하고 집으로 왔어요. 인테리어를 손보고 다시 영업을 시작한 우리 목욕탕. 모텔은 영업 중이었어요. 어느 주말 제가 엄마랑 목욕탕 카운터를 보고 있었는데 이번엔 모텔 봐주시는 이모가 아빠를 다급하게 찾으시는 거예요. 장기 투숙 중인 302호 손님이 아침에 슈퍼에서 술을 사오면서 이따가 일주일치 숙박비를 준다고 하고 들어갔다고 해요. 근데 오후가 되도록 숙박비를 주지 않기에 302호로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를 받지 않았고 이상해서 문을 두드려봤는데 인기척이 없기에 아빠를 호출한 거더라고요. 아빠가 다시 문을 두드려 봤지만 아무런 인기척 없는 객실 안. 참고로 저희 아빠는 촉이 좋으세요. 이거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경찰에 전화를 했어요. 경찰이 왔고 마스터키로 302호 문을 열었더니 302호에 투숙하던 손님이 침대에 엎드려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방 안엔 온통 술병들이 널브러져 있어서 순간 아빠는 손님이 술이 취해 잠이 들었나 생각했고 누워있는 모양새도 꼭 자는 것 같아서 깨우려고 다가가셨대요. 손님, 일어나 보세요. 라고 말하며 그 손님의 어깨를 흔들었는데 그 촉감이 사람의 살이 아니라 나무 등걸처럼 딱딱한 게 죽었구나 라는 느낌이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랬죠. 302호 손님은 죽어 있었어요. 경찰이 조사를 한 결과 타살의 흔적이 없고 자살도 아니라고 했어요. 경찰관 아저씨 한 분이 119를 불렀고 그렇게 302호 손님은 돌연사로 판명이 나서 병원 영안실로 옮겨졌어요.
엄마는 그때 스님 말을 들었어야 했다며 그때서야 후회를 하셨고 아빠는 아무 말 없이 막걸리 한 병 그리고 초와 향을 사오셔서 좋은 데 가시라고 오랫동안 초와 향을 피워두시고 막걸리를 따라 놓으셨어요. 그리고 몇 달이 흘렀어요. 사람이 죽었다는 소문이 나서 손님이 줄긴 했지만 아빠의 인맥과 단골 손님들이 계셔서 운영이 어렵지는 않았어요. 박보살이 심상치 않은 여자라는 것을 알아갈 무렵 친구들이랑 우리 가게에서 단체로 목욕을 했죠. 본격적으로 때를 밀어보려는데 박보살이 난 다 했다. 너희도 얼른 나온나. 이러는 거예요. 흥 깨는 데는 뭐 있는 박보살님. 우린 때 다 밀고 나간다고 했더니 빨리 나온나. 심심하다. 하길래 대충 헹구고 나갔어요. 그리고 아빠가 고등학교 친구들 처음 놀러 온 건데 맛있는 거 사준다고 하셔서 아빠 엄마 차에 나눠 타고 저희는 바베큐를 먹으러 갔어요. 나는 엄마 차에 그리고 박보살은 아빠 차에 탔는데 식당에 도착한 후에 아빠 표정이 계속 안 좋으신 거예요. 친구들을 데려다주고 집으로 와서 아빠가 저에게 말씀하시길 네 친구 땡땡이 귀신 보냐? 눈이 땡그러져서 내가 되물었어요. 아, 걔 그때 내가 말했잖아. 꿈 잘 맞는다고. 왜? 걔 귀신 봤대? 아니, 그냥 뭘 아는 것처럼 묻길래. 뭐라 하던데? 식당으로 가고 있는데 차 안에서 땡땡이가 대뜸 양밥 하셨어요? 하고 묻길래 양밥이 뭔데? 그거 막걸리랑 한 거? 했잖아. 했으면 됐지 뭐. 그리고 땡땡이도 알아. 물 가게에서 사람 죽은 거 그러니까 걱정돼서 물어봤겠지. 걔 그런데 관심 많아. 아빠 은근히 겁 많노? 아니야. 땡땡이가 그러던데 목욕하다가 뭘 봤다나? 뭘 봐? 귀신이라도 봤다 하더나. 꾸덕꾸덕 아주 조금 겁먹으셨던 것 같아요. 신경 쓰지 마, 아빠. 내가 내일 땡땡이한테 물어볼게. 신경이 안 쓰이나? 안 그래도 여탕 아줌마가 자꾸 귀신 봤다 하는데. 목욕탕을 시작할 때부터 여탕에 떼미는 이모가 귀신을 봤다고 했었거든요. 우리 가족은 여탕 이모가 몸이 안 좋은데 힘든 일을 하니까 기가 약해서 헛것을 본다고 판단했었어요. 근데 전 그때 좀 겁대가리 상시했었나 봐요. 아빠 말 듣고 진심 하나도 안 무서웠거든요. 귀신이 뭐 어쩌라고 대충 이런 정신 상태? 그래놓고 그날 밤 엄마 아빠 사이에서 잠을 청했지만 그리고 전 다음날 학교에 가자마자 박보살 치주에 들어갔어요. 꼬치꼬치 깨물으니 입을 열기 시작한 박보살. 난 사실 영가를 본다. 네가 안 믿을지 몰라도 난 보인다. 영가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분명히 있다. 난 어릴 적부터 봤으니까. 이 일로 네가 날 멀리해도 어쩔 수 없다. 이게 나니까. 뭐 대충 이런 내용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런 걸로 니랑 멀어질 일 없으니까 묻는 말이나 대답해 줄래? 제가 성격 좀 급하기도 하고 빨리 아빠한테 별거 아니라는 문자를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랬더니 어제 우리 온탕에서 때 불리고 있을 때 어떤 여자가 냉탕에 계속 앉아 있는 거라. 난 진짜 이상해서 계속 힐끔힐끔 봤지. 저 여자 하체마비 오겠다 싶어서. 근데 일어날 생각을 안 하더라고.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스르르 일어나대? 일어나는 폼을 보니 사람이 아니더라. 하나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내가 제일 정신인가 싶을 정도로 탕 안에 사람이 많아지대? 너무 어지러워서 대충 씻고 나왔지. 너가 모텔에서 사람 죽었다길래 기운이 안 좋아서 내가 헛것을 봤나 싶더라고. 그래서 아빠한테 양밥 하셨냐고 물었다. 전 완전 소름 돋았지만 침착하게 그니까 니도 확실하지는 않지? 라고 물었는데 몰라. 우리 이모가 봐야 알지. 어쨌든 빨리 장사 접는 게 좋을걸. 이라고 말하는 박보살. 문자로 말할 내용이 아닌 것 같아서 집으로 와서 아빠 엄마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은 엄마가 박보살 이모니까 친하시지만 절친이세요. 그때 엄마는 절에만 다녔지 무속인이 계시는 곳은 가보시지 않으셔서 좀 무서우셨나 봐요.
그래서 박보살 이모님께 묻지 않고 엄마가 다니는 절 스님께 물었어요. 스님이 가게에 오셔서 둘러보시더니 다른 말씀을 안 하시고 그 건물 사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면서 당장 건물을 팔라고 하셨어요. 부동산에 건물을 내놓았는데 그렇게 큰 건물이 잘 거래될 리가 없고 또 사람이 죽어나간 건물을 사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세워라 내워라 시간만 자꾸 흘렀죠. 그러다 또 일이 터졌어요. 이번에도 302호 이번에 여자 손님이 투숙했는데 다음날 퇴실 시간이 되어서도 나오지 않자 여관 이모가 계속 문을 두드렸고 혹시나 나가는 걸 못 봤나 싶어서 문고리를 돌려보았다고 해요. 아, 여관 이모의 비명이 온 건물에 울려 퍼졌고 302호에 묵었던 여자 손님이 변기에 머리를 박고 숨져 있었더라고 하더라고요. 이번에도 경찰이 왔는데 사인은 또 도련사였어요.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죠. 결국 처음 샀던 가격의 반값에 건물을 내놓았더니 타 지역 사람이 건물을 사겠다고 나섰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그 자리가 20년 전에 커다란 병원이 있던 자리였다고 해요. 박보살이 봤다던 그 수없이 많은 영가들은 그때 병원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동네 바보 오빠가 중얼거리던 말. 다 봤다. 안 된다. 큰일 난대. 방화 사건을 저지르고 난 후 이사를 가버렸고 찾으려고 나서면 찾을 수도 있겠지만 뭘 보았는지 왜 큰일이 나는지 더 이상은 알고 싶지가 않아서 덮었네요. 지금 그 건물 주인이 여러 번 바뀌었고 왠지 모르게 건물이 자꾸 흉해진다는 느낌이 드는 건 왠지. 오늘은 박보살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이 에피는 올해 설날에 박보살 집에 놀러 갔다가 박보살 어머니께 들었어요. 박보살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남달랐대요. 박보살 엄마께서 몸이 약하셨는데 어렵게 박보살을 가지셨고 어느 날 밤 산통이 오셨다고 했어요. 어머님은 아버님을 깨우시며 병원에 가야겠다고 말씀하셨고 옷을 갈아입으려고 일어난 순간 순풍 하고 박보살이 나왔다는.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죠. 박보살이 얼마나 성격 급한 여자인지. 근데 탯줄이 다 안 나와서 아무튼 병원 실려가시고 난리가 났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박혁허세님, 박보살님의 조상님이신 만큼은 아니지만 암튼 특이한 출생이었어요. 엄마 말씀에 의하면 박보살은 아기 때부터 유별났다고 해요. 배가 고파도 쉬하나 응가를 해도 심지어는 기어다니다가 어디에 부딪혀도 울지 않고 또 반대로 엄마 아빠가 아무리 우야우야 우르르 까꿍을 외쳐대셔도 가진 재롱을 다 부리셔도 웃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박보살이 유치원을 다니게 되었고 박보살은 유치원에 적응을 잘 못해서 항상 부모님이 걱정을 하셨대요. 오늘은 유치원에서 뭐하고 놀았어? 물으면 그냥 동화책 읽고 간식 먹었어. 이게 다였다는. 그러던 어느 날 박보살이 유치원을 다녀와서 엄마한테 자랑을 하더래요. 친구 생겼다고. 너무 좋아하면서 말하길래 어머니도 정말 기쁘셨다고 해요. 그리고 도대체 어떤 아이이길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한편으론 궁금하기도 하셨고 다음날부터 박보살의 귀가 시간은 늦어졌대요. 매일 유치원 마치고 집으로 곧장 오던 박보살이었는데 한두 시간씩 늦길래 뭐하다 왔냐고 물으면 A랑 놀다 왔다고 했고 A 그 친구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서 그 친구한테 고맙게 여기셨다고 해요. 사교성 없는 박보살이 부쩍 말도 많아지고 밝아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애가 갈수록 밖에서 놀다 오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래요. 하루는 해가 저물어도 오지를 않길래 걱정이 되신 어머님은 박보살을 찾으러 나가셨고 그런데 유치원에도 놀이터에도 운동장에도 박보살은 없었대요. 아버님까지 합세해서 온 동네를 다 뒤졌지만 박보살이 보이지 않았다고 경찰에 신고를 하고 집으로 전화가 올 수도 있다는 생각에 아버님은 계속 동네를 돌면서 찾기로 하시고 어머님은 집으로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런데 집에 도착해보니 박보살이 집에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것도 아주 환하게 웃는 얼굴로. 그날 박보살은 엄청 혼이 났고 피도 눈물도 없는 애가 3시간을 대성통곡을 했다고 해요.
엄마한테도 혼나고 집에 돌아오신 아빠한테도 아주 혼쭐이 났었대요. 그리고 어디 갔다 왔냐고 물으니 A가 자기 집에 놀러 가자고 했고 박보사는 애인의 집에 가서 집에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애인의 집에 전화가 없어서 못했다고. 다음부터 늦지 않겠다고 약속했대요. 엄마는 그래도 안심이 되지 않으셔서 A 친구가 사는 동네를 물어보셨대요. 박보사랑 약속을 칼같이 지키는 여자였어요. 다음날부터 늦지 않고 집에 일찍 들어왔는데 또 부모님은 걱정이 되시는 거래요. 겨우 친구 한 명 생겼는데 그 친구마저 잃을까봐. 그런데 얼마 뒤 박보살이 또 늦게까지 집에 오지 않았고 어머님은 유치원 근처를 돌며 박보살을 찾아다니다가 문득 박보살이 애인의 집에 놀러 갔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전거를 타고 애인의 동네로 가셨대요. 마을 입구에 다다라서 돗자리를 깔고 앉아 계시던 할머님들께 A라는 아이 집이 어디냐고 여쭤보셨대요. 할머니들께서는 묻는 말에 대답은 안 해주시고 아이고 또 한 명 데리고 왔나 보네. 이렇게 알 수 없는 말을 하셨다고 해요. 엄마는 그게 무슨 말이냐고 지금 제 딸이 없어졌는데 애인의 집에 놀러 간 것 같으니 그 아이 집을 알려달라고 하셨고 저기 만대에 올라가면 다 쓰러져가는 집 한 채 나올 기다. 만대이 꼭대기. 엄마가 자전거를 타고 좀 올라가다 보니 할머니들 말씀처럼 다 쓰러져가는 집이 보이셨다고 해요.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걸 보시고는 어머님은 직감하셨대요. 박보살의 친구라는 아이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걸. 박보살 이모께서 무속인이시고 돌아가신 박보살 외할아버지께서도 무속인이셨다고. 그래서인지 박보살 엄마께서도 영적인 존재를 믿으시고 촉이 있으셔요. 폐허가 되어버린 그곳에 들어서서 어머님은 박보살의 이름을 부르셨고 아무런 인기척이 없자 갑자기 어머님은 불안한 생각이 드셨고 알 수 없는 눈물이 계속 나고 박보살의 이름을 부르시며 계속 우셨는데 이상한 건 발걸음이 떼어지지가 않았대요. 얼마인가 계속 눈물만 흘리고 있었는데 안채로 보이는 곳에서 엄마! 하는 소리와 함께 박보살이 걸어 나왔대요. 박보살 얼굴을 보자마자 얼어있던 발이 녹으셨다는 어머님. 그렇게 엄마는 박보살을 자전거에 태우고 자전거를 끌고 내려오셨대요. 자초지종이야 어찌됐든 거기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드셨다고. 터덜터덜 자전거를 끌고 할머니들을 만났던 장소까지 내려왔는데 다른 할머니들은 안 보이시고 할머니 한 분만 앉아 계셨대요. 그제서야 정신이 드신 어머님은 그 할머니께 A라는 아이에 대해서 물으셨고 할머니께서는 다른 말씀 없이 따라와봐라 라고 하시고는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굴다리 같은 곳으로 박보살과 어머님을 데려가셨다고 해요. 여기다 7년 전인가 8년 전에 A라카는 딸아가 여기서 죽은 채로 발견이 됐다. 그리고 이어진 할머니 말씀을 듣고 어머님은 정말 가슴이 너무 아프셨다고 하셨어요. A라는 여자아이의 어머니는 박보살네 어머님처럼 몸이 약해서 아이를 가지기 힘들었다고. 그 아이의 엄마는 삼신 할머니께 빌고 빌어서 딸을 낳았고 딸이 6살이 되던 해 유치원에 갔던 아이가 돌아오지 않아서 애인의 부모님 온 동네를 다 찾아다녔고 그날 밤 굴다리 근처에 벌거벗겨진 채로 싸늘하게 죽어있던 아이를 아이의 엄마가 찾았다고 해요. 그 이후로 A의 부모님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데 아무도 소식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상한 걸 해마다 A의 길이 가까워져 올 때쯤 낯선 아이들이 A네 집을 들락거렸다고 했어요. 동네 사람들은 A가 아이들을 데려오는 거라고 믿고 있었던 거죠. 그때 박보살 이모께서 계셨더라면 A라는 아이가 좋은 곳에 갈 수 있게 빌어주셨겠지만 한국에 계시지 않았다고. 후에 이모님이 오셔서 그곳에 가봤더니 재개발 때문에 출입이 금지되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박보살의 첫 번째 친구는 슬픈 사연을 가진 아이였어요. 두 번째 에피는 좀 짧게 쓸게요. 저희 막내 삼촌은 큰 트럭으로 일을 하세요. 근데 아직 결혼을 못 하셨고 올해 프로. 작년에 저희 집에 삼촌이 놀러 왔어요. 삼촌 결혼 문제로 고민하던 엄마는 박보살 이모께 삼촌을 한번 봐달라고 부탁하셨어요. 근데 이모님이 삼촌 얼굴을 보자마자 결혼이 문제가 아니고 삼촌 살길부터 찾아야 된다고 하셨대요. 운전 정말로 조심하라고 신신당부를 하시는 이모님.
그런데 저희 삼촌은 사주나 영가를 믿지 않으세요. 운전하는 사람이니까 운전 조심하라고 하는 거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셨죠.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삼촌은 돌아가셨어요. 근데 우리 엄마는 삼촌 걱정에 밤마다 잠을 못 이루시는 거예요. 결국 엄마는 엄마가 다니시는 절에서 태화불사를 모신다는 말을 듣고 삼촌 이름으로 시주를 하셨어요. 저도 태화불사는 뭔지 잘 몰라요. 근데 몇 달 뒤 다급한 목소리로 큰 삼촌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막내 삼촌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 운전자가 사고 난 자리에서 바로 돌아가셨다고. 불행 중 다행인 건 삼촌은 어디 한 군데 다치지 않았다는 것과 사고 난 곳이 과속하기 쉬운 곳인데 삼촌이 그날따라 속력을 내지 않았다는 것. 블랙박스 뜯어봤더니 속력 50km 정도 냈다고 해요. 그리고 상대방이 무면허 운전에다가 혈액 검사를 했더니 만취 상태였다고. 솔직히 돌아가신 분께는 정말 안타깝고 죄송스럽지만 어쩌다 보니 삼촌이 피해자가 돼서 사고 수습은 벌금 딱지 한 장으로 끝났어요. 합의는 안 봐도 되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삼촌은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도리가 아니라고 운전자 보험 들어놨던 걸로 가족분들께 합의금을 전해드리고는 요즘 집에서 자리 깔아놓으시고 부처님께 매일 절하세요. 그분 좋은 곳에 가시라고. 좀 돋는 건 사고 나기 전날 밤 돌아가신 외할아버지께서 삼촌 꿈에 나오셔서 어두운 표정으로 손을 휘휘 내저으셨다고 해요. 그 꿈이 자꾸 생각이 나서 삼촌은 그날 운전 정말 조심조심 했다는. 암튼 전 솔직히 그 사고 났을 때 속으로 탱화불사? 돈 버렸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사고 나지 말라고 절에 시주했는데 사고가 났으니까 말이에요. 근데 저희 엄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댔어요. 크게 치를 수도 있었던 일을 이렇게 액땜했다고 하시면서 만약 삼촌이 다치거나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더 끔찍하지 않았겠냐고 하시더라고요. 엄마 말 듣고 보니 그런 것도 같네요. 물론 이 글을 읽으시고 엄마처럼 생각하시는 분들, 저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어떤 시각으로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차이겠죠. 첫 번째 에피소드, 올 아버지 친구분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해요. 형사 콜럼보를 쏙 빼닮으신 아빠 친구분. 평생을 흉악범 시키들 잡으시느라고 고생하시다가 은퇴하신 멋진 분이시죠. 항상 저를 볼 때마다 큰아버지라 부르거라 하신다는. 영악한 저는 네, 큰아버지 냉큼 대답하면 용돈을 척 하사하시는 쿨남이세요. 물론 주머니에 용돈 넣고 나면 작은아빠? 라고 다시 불러드리죠. 예끼! 요년아! 하시면서도 딸이 없어서 그러시는 건지 이쁜 곳과는 거리가 아주 안드로메다급으로 먼 저를 엄청 예뻐해 주세요. 콜럼보 아저씨는 항상 유쾌하고 밝은 분이시지만 남들은 모르는 속사정이 있으셨어요. 아내 되시는 분이 몇 년 사이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셔서 소가리를 많이 하신 거죠. 병원을 가봐도 딱히 이상이 있는 곳이 없다 하고 한의원에서 침치료와 보약을 먹어도 좋아지는 게 안 보이니 답답할 노릇. 저희 엄마는 오지랖이 좀 넓으세요. 김장도 아주머니 두세 번 일당 드리고 며칠씩 하시고 무려 400에서 500포기. 그 김치 누가 다 먹냐고요? 저희 가족 자동차 보험 만기일에 늘 전화 주셔서 연장해 주시는 땡땡화재 상담원 언니. 마침 김장철이 자동차 보험 연장할 때였어요. 미용실 원장님, 경락 원장님. 나 공부방 있을 때 원생 엄마들, 온 동네 사람들. 저희 엄마 김치 안 잡숴본 사람이 없죠. 며칠씩 김장하고 알아눕고 또 퍼다 나르는. 제대로 오지랖퍼 울 엄마. 그런 저희 엄마가 주변에 누가 아프고 힘들고 그런 걸 못 견디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날도 어김없이 집에 무언가를 잔뜩 장만하시고는 박보살더러 집에 와서 밥 먹고 가라 하셨죠. 박보살은 밥 먹으라는 저희 엄마 전화를 싫어해요. 대놓고 엄마, 난 밥은 안 먹을래요 하거든요. 전에 썼던 글에도 언급했던 것 같은데 저희 엄마 요리 솜씨는 좀 난감하다는. 생태탕을 끓이시면 아, 이것이 생태 본연의 맛이로구나 를 깨닫게 되는 요리 실력. 건강을 생각해서 간을 정말 싱겁게 하세요. 암튼 그때 엄마는 혹시 콜럼보 아저씨 아내분께서
신병을 앓는 건 아닌가 싶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밥 먹으러 오너라 하며 박보살에게 전화를 했을 때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는데 한번 봐줄 수 없겠냐고 부탁하셨고, 박보살이랑 집에 왔을 때 콜럼버 아저씨와 아내분도 오셨어요. 박보살이 콜럼버 아저씨와 아내분을 보더니 딱 한마디 했어요. 어르신, 돌 치우세요. 오잉? 돌? 너 설마 우리 작은 아빠한테 대가리 치우라 한 거냐? 아니 이것이 예의는 국 끓여 먹었나? 황마! 저분이 얼마나 많은 흉악범 손모가지를 은바지로 휘리릭 감으신 분인데 하며 찌릿한 눈빛을 박보살에게 보내려던 찰나 돌이는 건 어찌 알았노? 라는 우리 아빠의 목소리. 박보살이 미소를 머금으며 해탈한 듯한 박보살만의 씩이 있어요. 아저씨 집에 돌이 많이 보인다며 여자는 원래 남자는 양인데 아주머니께서 여자 중에서도 음이 유독 강하시다고. 찬기운이 강한 사람이 있는 집에 돌 특히 수석 갖다 놓는 건 죽으라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돌직구를. 찬기운이 강한데 찬돌을 그것도 수석이 집에 있으면 음기운이 더 왕성해지고 음기가 왕성해진 신체에는 혼령이 깃들기 쉽다며 돌을 다 없애라고 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콜럼버 아저씨는 몇 년 전부터 수석이나 화석 등 원석을 모으는 취미를 가지셨다고 해요. 형사란 무릇 역마살이 낀 자가 아니면은 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입에 달고 사셨던 콜럼버 아저씨. 매일 현장에 계시느라 지루할 틈이 있었겠어요? 현역에서 은퇴하시고 내간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전국을 돌며 좋은 돌들을 수집하시기 시작하셨는데 본인도 생각해보니 집에 돌이 쌓여갈수록 아내분이 자꾸 아프다 하셨다고. 콜럼버 아저씨와 아내분께서는 얼른 집에 가서 돌들을 다 치우자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셨고 우럼만 식사하고 가시라고 잡으셨지만 제가 봤을 땐 식사하고 가셔도 될 듯한데 급하게 가시는 걸 보니 아직도 저희 엄만 돌 치우는 게 급해서 가셨다고 믿고 있어요. 박보살이 눈에 보이지 않는 콜럼버 아저씨 집 돌들을 본 것보다 돌 치우는 게 무지 급해서 빨리 가셨다고 생각하는 저희 엄마가 더 무서워요. 콜럼버 아저씨와 아내분은 요즘 하프골프에 재미 붙이셔서 열심히 운동도 하시고 두 분 다 건강하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계세요. 아 참, 그리고 의리가 의리의리한 콜럼버 아저씨는 박보살에게 작은 보답으로 백화점 상품권을 똥! 집에 가서 막상 돌들을 전부 내다 버릴라니 너무 아까워서 아들 내외에게 좀 갖다 팔아봐라 하셨다는 돌 판돈으로 박보살 가방 하나 득템했어요. 부럽다, 까! 두 번째 에피소드. 박보살이 귀신을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훗하며 늘 해주는 얘기가 있어요. 생각보다 귀신은 무서운 존재가 아니다. 악귀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의 영가들은 사연을 가진 것이지 원한이 있어서 해코지를 하기 위해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는다고 해요. 고로 착하게 살면 되는 거죠. 남한테 해 안 끼치고 적당히 즐겁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 되는 거라고 늘 말해요. 박보살은 친구보다는 언니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죠. 그럼 박보살에게도 고난이 찾아왔으니 박보살 생애 처음으로 악귀를 만나다. 친구 중에 어린이집 선생님이 있어요. 박보살과 그 친구와 함께 커피를 마시며 수다를 떠는데 그 친구가 어떤 아줌마와 아이에게 반갑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엄마는 좀 아픈 것처럼 기력이 없어 보이고 아이는 진짜 귀요미 중에서도 상귀요미였어요. 우리 앞에선 막 좋은 일날, 지 일날 없이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하프형 앞에선 어머나, 어머니, 헝헝헝 거리는 게 여우 주연상감인 친구에게 감탄하며 다시 수다 산맥에 빠지려는 순간 박보살이 그랬어요. 쟤네 엄마 많이 아프네. 쟤도 곧 엄마처럼 되겠다. 헐, 무럭무럭 자라는 이나라의 샛별에게 그 무슨 악담이야? 하며 눈을 흘겼더니 쟤네 엄마 신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아서 아프겠다 하는 거예요. 박보살이 영적인 능력은 있지만 보이는 대로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어쩌고 저쩌고 한다면 미친 니은이라며 뺨 맞을 수도 있어서 가끔 정말 말해주고 싶은데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을 때 제가 그
박보살이라고요 외치고 싶다고. 어쨌든 다음 주 주말이 돼서 다시 만난 고정 멤버 중에서 어린이집 선생님인 친구가 심각한 표정으로 박보살에게 물었어요. 신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물리적 신체적으로도 압박이 가해질 수 있는 거냐고. 박보살의 이모도 신을 모시기 싫어 거부를 하시다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지셔서 신을 받으신 거라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어요. 아, 너무 길어져서 다음 편에서 써야겠어요. 곧 돌아오겠습니다. 박보살 6편의 하편입니다. 전편에 이어 박보살의 이모님도 신을 모시기 싫어서 거부하시다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져서 신을 받으신 거라며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박보살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 저번에 봤던 걔가 많이 아플 텐데. 그 친구는 사실 그 아이가 몸에 멍이 자주 들어있길래 원생 중에서 가끔 덩치가 좋은 아이들이 약한 여자아이들을 괴롭히는 경우가 있어서 유심히 지켜봤다고 해요. 딱히 눈에 띄는 점이 없어 두 번째로는 아동학대의 경우로 의심했지만 등 하원할 때 아이의 아빠나 엄마를 보면 어찌나 아이를 이뻐하고 귀하게 여기는지, 또 아이의 언행을 보아도 아빠 엄마의 애착 형성이 아주 잘 되어 있었다는. 그래서 박보살이 했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고, 만약 그 아이 몸의 멍자국이 인간의 영역을 벗어난 일이라면 박보살의 도움이 필요할 듯해서 말을 꺼낸 거라 했어요. 다음날 박보살과 저는 그 아이를 보러 친구가 일하는 어린이집에 간식거리를 사들고 찾아갔어요. 제가 놀고 있을 때라 심하게 심심했었나 봐요. 백주의 변, 공부방, 학부모와 싸워서 소문이 제대로 더럽게 났었거든요. 아니, 다른 애들 성적은 다 오르고 자기의 성적만 떨어졌다며 학생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전화를 한 거예요. 겁나 꼬장을 부리시길래 몇 번이나 사과를 했지만 통하지 않았고, 그래서 저는 학원비를 돌려줄 테니 그만 하시라 했죠. 근데 다짜고 다 쌍욕을 하는 거예요. 뚜껑이 제대로 열린 저는 당신 애새끼 대가리 나쁜 걸 나도록 어쩌란 말이야? 라고 씨부려버렸어요. 결국 공부방 문 닫고, 그래서 더러운 성질머리 때문에 밥줄이 끊겼죠. 아무튼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리 심심해도 그렇지 그때 도대체 왜 따라 나섰는지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치고 두 번 다시 겪고 싶지 않을 일인데, 간식을 먹고 있는 그 아이를 유심히 보던 박보살이 답답한 표정을 짓더니 아직까지 쟤한테는 안 달라붙었어. 엄마를 좀 봐야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뭐 어쩌겠어요.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는데 제 친구는 어린이집 잘릴 각오를 하고 그 아이의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조용히 좀 뵙고 싶어요. 땡땡이 어머님. 꼭 배워야겠다는 친구의 말에 몸이 안 좋아서 못 나갈 것 같으니 집에 좀 와주실 수 없겠냐고 하는 그 아이의 엄마. 싸대기 맞을 각오하고 나서는 친구와 박보살과 이유도 없이 본능적으로 따라 나선 나. 이 답 없고 겁없는 새 여자들. 저는 그냥 박보살만 믿었죠. 그냥 늘 그래왔듯 지켜줄 것 같은 생각에 별 걱정 안 했던 듯해요. 띵동. 그 아이 집에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이 열렸어요. 생각보다 차분한 공기의 집안.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일단 앉으시라며 음료수를 내오는 아이의 엄마. 이리저리 집을 둘러보던 박보살은 친구가 자초지종을 설명하려 하는 순간 찾았다! 라고 하더니 호통을 치기 시작했어요. 정말 이런 말로밖에 표현이 안 되는 게 답답한데 진짜로 너무 무서워서 옴짝달싹 못하겠다는 느낌? 친구랑 저랑 박보살만 쳐다보고 있고 아이의 엄마도 놀란 눈빛으로 물끄러미 박보살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박보살이 중얼중얼 연불 같은 걸 외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 이번엔 아이의 엄마의 눈이 희번덕 거리더니 미친 사람처럼 발작을 하시는 거예요. 박보살은 다니는 절에 스님이 주신 보리수 염주를 항상 팔에 감고 다녔는데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그 염주를 풀어 아이의 엄마를 마구 내려쳤어요. 저랑 내 친구는 계속 일시정지 모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계속 그 아이만 끌어안고 있었죠. 아이도 놀라서 가만히 지켜보다가 자기 엄마가 박보살에게 맞는 그런 상황을 보더니 울음을 터뜨렸고 희번덕거리던 엄마의 눈이 아이에게 고정되는 걸 느낀 순간 건드리지 말랬지!
저기로 가버릴란다. 전부 죽일란다. 라고 고함을 치며 아이의 엄마가 아이에게 달려들었어요. 저는 순간 눈을 감아버렸는데 파바닥 소리가 나서 눈을 떠보니 염주를 목에 걸고 쓰러져 있는 아이의 엄마와 그 염주를 손에 꼭 쥐고 같이 널브러져 있는 박보살이 보이는 거예요. 아이의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박보살이 만약 자신이 정신을 잃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이모에게 꼭 연락을 하라는 말을 했고, 그 말이 떠오른 저는 박보살의 이모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느낌이 너무 샤 했어요. 무서웠는데 정말 도망가고 싶었는데 이대로 가버리면 영영 박보살을 볼 수 없을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갈 수가 없었어요. 심상치 않음을 느끼신 박보살의 이모님은 그 아이의 집으로 바로 달려오셨고, 나와 내 친구에게 팥과 소금을 뿌리신 뒤에 집으로 가되 집에 바로 들어가지 말고 다른 곳에 들렀다가 가라고 하셔서 카페에 멍하게 앉아있다가 집으로 왔어요. 그날부터 박보살은 연락이 되질 않았는데 정확히 2주가 지난 뒤 한 통의 문자가 왔어요. 괜찮으니까 걱정 말고 있어. 어린이집 선생님이 친구가 말하길 일이 있었던 다음 날부터 그 아이도 어린이집에 등원을 안 해서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그로부터 또 2주가 지나서야 박보살을 만날 수가 있었는데, 박보살에게 듣게 된 뒷이야기는 아이 엄마가 아이에게 달려드는 순간 박보살이 염주로 아이 엄마의 목을 감아서 잡았고, 아이 엄마의 몸에 있던 홀령이 자신의 몸에 쑥 들어왔다고. 박보살도 그런 경험은 처음이었는데 말 그대로 한순간에 쑥 들어오는 느낌이었다고 해요. 염주를 놓아버리면 완전히 제압당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끝까지 염주를 놓지 않았고, 얼마나 지났을까, 기진맥진해서 그만 놓아야지 했을 때 이모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자세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이모님이 오셔서 무속인으로서 하실 일들을 하셨고, 박보살을 알 수 없는 분노로 들끓는 느낌에 몸서리를 쳤다고. 이모님이 다 들어주마, 내가 다 들어주마 하며 달래서 홀령을 박보살의 몸 밖으로 나오게 하셨는데, 박보살의 몸에서 나오자마자 홀령은 자체를 감춰버렸다는. 박보살은 깨어나고 다음날이 되어서야 이모님께 자신의 몸에 들어왔던 영가의 사연을 들었는데, 시대는 정확하지 않지만 오랜 옛날, 지금 그 아이와 부모님이 살고 있는 집터의 문둥병, 이야기의 흐름상 이렇게 쓸게요. 원래 병명은 한센병, 나병이라고 합니다. 문둥병에 걸린 아이가 살고 있었고, 계모에 의해 갖은 구박과 서름을 당하며 모진 생을 살았다고. 그런데 자신에게 유일한 애정을 주시던 할머니가 돌아가시자 그 계모는 더욱더 모질게 아이를 데리고 아버지가 친척의 상가에 가신 어느 날 밤,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아이는 뜨거운 기운에 눈을 떴는데 집이 불에 타고 있어서 그 어린 양아는 박보살을 통해 온몸으로 울며 불며 나를 불태워 죽인 건 초전댁이야, 초전댁! 라는 말을 계속 했다 해요. 그날 저녁부터 박보살과 이모님은 다니시는 절에 치거를 하며 그 불쌍한 어린 영가를 위해 천도하였고, 얼마나 원한이 많은 영가였으면 박보살은 아프지 않은 곳이 한 군데도 없었는데 혓바닥과 목구멍의 근육도 꼼짝할 수 없을 만큼 아파서 며칠 동안 약간의 미움과 물만 삼켜가며 천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이집에 다녔던 그 아이의 몸에 멍자국도 아이의 엄마가 거부를 하니 홀령이 괴롭혔던 거라고 했어요. 나중에 어린이집 선생님인 친구가 알아보니 아이의 가져온 그 일이 있은 뒤 도망치듯 이사를 갔다고 해요. 영이 잘 통하는 사람은 다른 홀령들도 알아보고 또 찾아오는데 그 아이 엄마가 걱정이네? 라는 박보살. 귀인은 귀인을 알아보고 귀신은 귀신 보는 사람을 알아본다. 너도 조심해 이년아. 생각보다 이야기가 길어져서 긴 에피를 쓰게 되면 또 끊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쓰도록 할게요 라고 하려 했지만 하나 더 풀어볼게요. 인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박보살이 내뱉은 말은 거의 다 맞는 편이었고, 대략 짧으면 며칠, 길어도 몇 주 안에 해결이 나는 일들이었어요. 때는 바야흐로 제가 가장 상큼했던 시절, 대학교 2학년 때 일이네요. 지난 박보살 시리즈들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도화살이 끼어있는 사주였어요.
그래서 또 한 번 강조. 지극히 평범한 외모였지만 성격이 좀 좋은 탓? 도화사 탓으로 그때 당시 남친이 있었죠. 전 학원 가는 거리가 한참 멀었었고 나의 대학생활은 연애사업 플러스 문화생활 플러스 친구 이게 다였어요. 그래서 수업은 잘 안 들어갔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나의 레이더망에 포착된 선배 한 명. 그렇게 짝사랑은 시작되었고 물론 만나던 남친은 쿨하게 정리. 어차피 그 새끼는 바람둥이였어. 나쁜 새끼. 그때는 왜 그렇게 부끄러웠는지 출석을 부르는 그 짧은 순간 네 하는 그의 음성만 들어도 막 심장이 쿵 하는 통에 다가가질 못했죠. 소녀팬에 빙이 되어서 선배만 보면 속으로 깍깍 거리기만을 몇 개월. 그러던 어느 날 2학년 2학기 기말고사가 끝나는 날이었죠. 선배는 시험이 남았는데 나는 마지막 시험인 상황. 교수님이 들어오셔서 시험지를 나눠주고 계셨는데 늘 앞자리에 앉아있던 선배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막 소리치고 싶었어요. 교수님, 저희 땡땡 선배 안 왔거든요? 하며. 전 선배 걱정 때문에 시험지가 눈에 들어오질 않았죠.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고 선배가 헐레벌떡 들어왔고 시험지를 제출하고 나간 사람이 없었기에 교수님의 배려로 시험을 치게 되었어요. 알고 보니 타고 있던 버스가 고장이 나서 늦은 거였고 모자란 시험 시간은 교수님이 연구실로 오라고 하셨나 보더라고요. 나는 먼저 강의실 밖으로 나갔는데 오늘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에 자판기에서 레모네이드를 뽑아서 기다렸어요. 시험 끝났다고 시내에 나가자는 친구들을 뿌리치고 기다렸죠. 교수님이 먼저 나오시고 선배가 가방을 정리하며 교수님을 따라 나서는데 그때 제가 불렀죠. 땡땡 선배, 이거. 음료수를 받으며 그의 짧은 대답. 아, 네. 헐, 뭐 이런. 음료수 꽤나 받아봤나 보네? 나쁜 새끼. 그래도 고맙단 말 한마디 하면 혓바닥에 혓바늘이라도 뒀나? 하려 했지만 그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고자 문자를 했어요. 번호는 그의 싸이월드를 통해 접수했죠.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었는데 교수님 따라가느라 경황이 없었다며 고마웠다고 말하는 선배. 흐흐흐. 그렇게 둘만의 썸은 시작되었고 부끄럼쟁이였던 나는 선배를 만날 때 매일 친구들 데리고 나갔어요.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친구 데리고 와서 겁나 짜증났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한참 썸 타던 그때 선배가 내가 사는 동네에 놀러를 왔었고 제 친구들이랑 술자리를 가졌는데 선배도 피해갈 수 없었던 거죠. 박보살 매눈. 그날 선배와 헤어지고 나서 박보살한테 나는 야, 어때? 나랑 맞아? 나랑 인연이 돼? 바람기는 있어 보여? 폭풍 질문을 해댔지만 박보살은 싱긋이 웃기만 하더라고요. 그러다 제가 대답 없는 질문에 지칠 때쯤 박보살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 일기일회다. 일희일비 하지마. 뭐라는 거야? 겁나 짜증나게. 라고 대꾸했지만 저는 기억하고 있었죠. 일기일회, 일희일비. 선배랑은 그날 이후로 점점 멀어져만 갔고 나는 대답 없는 메아리에 지치고 선배도 나름 학업에 열중하던 때였기에 그렇게 잦은 오해와 잦은 서운함들로 길을 잃었지만 서로에 대한 어설픈 애틋함과 이루지 못한 것들에 대한 아쉬움이 마음속 한켠에 자리 잡았고 언젠가 한 번은 꼭 다시 볼 사람이라는 것을 둘 다 알았기에 그냥 작은 추억들로 서로를 기억하게 되었어요. 길다만 긴 세월이 흘러 어느 날 문득 오랜 시간 마음속에 켜켜이 쌓아두었던 숙제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그의 싸이월드를 다시 열었어요. 선배가 외국에 있다는 건 친구들을 통해 알고 있었기에 지인에게 자신의 카톡 아이디를 알려준 댓글을 보고 무작정 친구 추가를 해버렸어요. 참고로 저는 개명을 했어요. 오빠야, 잘 지내나? 라고 하니 누구세요? 라는 답장이 오더라고요. 맞춰봐라! 하니 야, 너 땡땡땡 이름 바꿨냐? 잘 지내냐? 하는 선배. 기억하고 있었구나. 날 기억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기뻤죠. 그냥 성만 같을 뿐 다른 이름인데 내 성씨를 보면 가장 먼저 기억하는 사람이 나라는 게 너무 기뻤어요. 곧 한국에 온다며
한국 가면 얼굴 보자 라는 그의 말에 또 심쿵. 몇 개월의 시간이 흐르고 우린 다시 만났죠. 만난 날 바로 바닷가로 드라이브를 갔어요. 소주 한 잔, 두 잔을 기울이며 마음속에 있던 말들을 하게 되었고 술 기운에 저는 고백 아닌 고백을 해버렸죠. 우리 동네에 축협이 있거든? 근데 거기에 일하는 사람이 오빠야랑 너무 비슷하게 생겼어. 그래서 나 오빠야 보고 싶을 때마다 매일 그 축협에 가서 그 사람 얼굴 한참 쳐다보다가 왔다? 자주 갔다? 헤헤. 그랬더니 오빠가 하는 말. 조금만 더 늦게 왔으면 나 닮았다는 그 남자한테 니 뺏길 뻔했네. 뚜루뚜뚜뚜. 그렇게 그와 나는 다시 썸을 타게 되었고 집에 와서 박보살에게 다시 만난 소감과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전화로 하면서 제가 물었죠. 그때 네가 말했던 일기일회, 일희일비 이거 무슨 뜻이냐고. 그랬더니 박보살이 삼시나무야가 묶어준다는 새끼 발가락에 묶인 빨간 실 있지? 네 새끼 발가락에 묶인 빨간 실. 반대편에는 그 선배 새끼 발가락이 묶여 있었다고. 이 곰팅아. 법정 스님 말씀을 빌려서 지금 이 순간은 생애 한 번의 기간이며 지금 이 만남은 생애 단 한 번의 인연이라는 뜻인 일기일회. 언젠가 다시 만나 인연을 맺을 운명이니 작은 것에 일희일비 하지 말라는 뜻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땐 어렸잖아. 그 선배랑 니랑 생애 단 한 번의 인연임이 확실한데 그때는 시기가 아니었다 라고 말하는 박보살님. 내 인연을 알아봐준 박보살도 신기하고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만난 우리가 너무나도 기특하고 그리고 우리 내년에 결혼해요. 행복하며 잘 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보살 이야기의 글쓴이가 나라는 사실을 알고 난 후부터 매일 글 쓰라고 닥달해준 하나뿐인 제 인연에게 한마디 해도 될까요? 솔로분들 죄송합니다. 오빠야, 나는 요즘 매일매일 오빠 옆에서 행복의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다. 오빠도 그렇다고 믿을게. 멀고 먼 길을 돌아온 서로에게 우린 썸만 8년 탔다며 구박 아닌 구박을 했지만 그 시간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낀다. 다른 사람이 곁에 있을 때도 문득 그리운 대학생활을 떠올릴 때도 가끔가다 싸이월드에 로그인을 했을 때도 우린 서로 생각하고 기억하고 추억하고 있었잖아. 난 그게 너무너무 고맙다. 새끼발가락에 묶여있는 빨간 실 다른 여자한테 안 묶고 고이 가져와줘서 고마워. 살짝 묶었다가 풀고 온 거 아니지? 뒤진다잉. 가끔씩 오빠가 허리 아프다, 무릎 아프다, 어깨 결린다 할 때마다 젊고 쌩쌩하다 실컷 다른 여자들 만나다가 다 늙어서 나한테 왔다고 지랄해서 미안하대. 이제라도 더 늦지 않게 와줘서 고마워요. 나의 그대여. 좋은 아내가 될게. 고맙고 사랑해. 박보살 7편입니다. 오늘은 간단한 에피소드로 갈게요. 꿈 이야기 저희 엄마는 선몽을 꾸세요. 특히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땐 돌아가신 친정아버지가 꿈에 꼭 나오신다고 해요. 그런 엄마를 닮아서인지 저도 선몽을 꿔요. 예랑이는 외국에 있다가 작년에 한국으로 왔어요. 근데 한국에 오자마자 얼굴을 보진 못했죠. 예비 시아버님이 암투병 중이셔서 한국에 들어왔고 거의 매일을 아버지와 병원에 있었어요. 저는 그때 우리 큰언니가 너무너무 많이 아파서 매일 퇴근한 후에 언니가 있는 중환자실 아니면 중환자실에 들러서 언니를 면회했기 때문에 시간이 없었어요. 언니가 아팠던 것도 박보살 이야기 중에 일부분인데 그건 나중에 쓸게요. 오빠 예랑이 오빠 아버지가 계신 병원과 저희 큰언니가 있는 병원이 거리차가 꽤 있어서 우린 계속 카톡만 주고받았어요.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어느 날 밤 잠을 자는데 오빠가 꿈에 나온 거예요. 조금 어두워 보이는 얼굴, 그래도 너무 보고 싶었던 얼굴이었어요. 나는 너무너무 반가워서 오빠야 들어온나? 차 한잔 하고 가 라고 말했는데 힘없이 웃으며 고개를 흔드는 오빠. 나한테 보고 싶었다고 말하면서 집안에 들어오지는 않고 현관 앞에서 내가 키우는 강아지 2마리만 말없이
쓰담쓰담 하다가 그냥 가버렸어요. 너무 야속해서 잠에서 깼는데 느낌이 너무 싸한 거예요. 불안한 느낌에 박보살에게 전화를 걸어 꿈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박보살이 오빠네 아버지 오늘 가시겠다 하는 거예요. 오전 내내 오빤 연락이 없었고 오후가 돼서야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방금 돌아가셨다고. 꼭 내가 꾼 꿈 때문인 것 같아서 너무 속상하고 미안하고 그랬었어요. 오빠랑 통화를 하고 나서 제가 울면서 박보살한테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박보살이 꿈 풀이를 해주는데 내 꿈에 나온 건 오빠가 아니라 오빠 아버지였을 거라고. 아버님이 집에 안 들어오신 건 우리 집에 아픈 사람이 있으니 들어오지 않으신 거고 또 흰 강아지 눈에는 영가가 보이기 때문에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강아지만 쓰담쓰담 하다가 가신 것일 거라고 하더라고요. 오빠가 제게 항상 하던 말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며느리 얼굴 한번 보는 게 소원이시라고. 내가 아무리 바빴어도 시간을 내서 뵈러 갔어야 하는 건가 싶었죠. 근데 그땐 사귀는 사이도 아닌데 나도 몇 년 만에 오빠 처음 보는데 대뜸 가서 예비 며느리라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우리 엄마와 오빠 어머니도 서로 집에 중환자가 있는데 가보는 거 아니라 해서 못 갔어요. 어쩌면 아버님은 우리의 인연을 미리 아셨는지 오빠 모습을 빌어서 나를 보고 가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네요. 상을 치르고 아버님 마지막 가시는 길에도 못 가배웠다는 죄스러운 마음에 아픈 가족이 있으면 초상집에도 가는 게 아니라고 해서 못 갔어요. 오빠한테 아버님 49제 지내는 저를 슬쩍 물었어요. 49제는 일주일에 한 번씩 7번을 지내는데 제를 지내지 않는 날에 저 혼자 조용히 그 절을 찾아갔죠. 49제 지내는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 한눈에 봐도 아버님을 알아볼 수가 있었어요. 아버님께 절을 하고 나서 명정사진을 보며 제가 아버님께 약속했어요. 인연이 닿아서 평생 오빠 옆에 있을 수 있게 되면 저 정말 잘할게요, 아버님. 좋은 곳 가셔서 편히 쉬세요. 그리고 아버님 49제 끝나는 날 밤에 잠을 자는데 이번엔 아버님이 본인 모습으로 제 꿈에 나오셨어요. 오빠네 동네에 무슨 잔치를 하는 것 같았는데 할머니가 어머님은 아궁이에 커다란 솥을 걸쳐놓고 잔치 음식을 하고 계셨고 아버님께서는 모시 오신 듯한 흰색 옷을 입으시고 환한 얼굴로 오빠랑 나를 맞아주시는 거예요. 상에 둘러앉아서 어머님이 끓여주시는 팥죽을 아버님이랑 오빠랑 저랑 맛있게 먹었네요. 우리 엄마는 꿈 얘기를 듣더니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인데 많이 예뻐해주지 못하고 가신다고 꿈에 나오셨나 보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웃긴 게 그땐 오빠 한국 와서 얼굴도 한 번 못 봤는데 주변에서 다들 인연이네 운명이네 했죠. 내가 오빠를 마음속에 오래 담고 있었던 걸 엄마도 알고 계신 상황이긴 했지만 박보살은 이 꿈 이야기를 듣더니 이 꿈은 나쁜 꿈이 아닌 것 같아서 박보살에게 바로 말하지 않고 오빠를 만나고 난 뒤에 말했어요. 시점 헷갈려 하실까봐 말씀드려요. 봐라, 새끼 발가락에 빨간 실 어쩔 수 없이 운명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아버님이 며느리 점지고 가신 거라며 그리고 꿈에 밝은 옷 입으시고 환한 얼굴인 걸로 봐서 좋은 곳에 가셨을 거라고. 아버님 49제 끝나고 곧 저희 언니도 태어나고 우린 제외해서 알콩달콩하게 되었다는 훈훈한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 아버님 첫 제사였는데 못 뵌다고 생각하니 더 보고 싶은? 다들 옆에 계실 때 잘합시다. 아버님, 저 약속했듯이 착한 마음씨로 살게요. 오빠랑 재미지게 살게요. 근데 아버님 그거 모르시죠? 아버님의 생일에 저 못 보셨어도 전 아버님 뵀어요. 오빠 졸업식 날 꽃다발 사들고 갔었는데 그때 저 아버님 뵀어요. 용기가 없어서 꽃다발은 오빠랑 같은 수업 듣던 강의실 오빠가 앉던 자리에 놔두고 오긴 했지만요. 예쁘지도 않은 며느리 보러 꿈에라도 와주셔서 감사해요. 누가 뭐래도 제 눈엔 세상에서 제일 멋지고 자상하고 든든한 오빠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보고 싶어요, 아버지.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오늘 사연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